지금 부승찬 의원의 경우는 넷이 만났다는 거고 예. 아 그렇죠. 서영교 의원은 작년에 윤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세요. 서영교 의원이 받았다는 그 제보 속의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제보가 완전하냐는 저도 약간 의문은 있거든요. 네. 제보자하고 접촉도 원활하지 않은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극우 쪽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많이 비판. 이분은 지금 양쪽 진영에서 다 얻어 터집니다. 이렇게 참 어머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도 조심스러워 개인의 솔직히. 그런데 큰 그림대로 되는 그런 녹록한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다시 잘만 넘어가던데. 뭐. 그래서 만날 거다 결국 만나죠. 지금 뭐, 상황이 보니까 어떻게 뭐. 됐어요? 감옥에 앉아 있잖아요. 네. 속옷바람으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8일 목요일 아침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대법원장이 임기 못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뭐 사퇴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이미 탄핵안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것 같고요. 과연 대법원장은 어떻게 될까? 오늘 그 얘기 포함한 정치권 뉴스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방송 직전까지 취재하시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이 방송의 퀄리티를 위해서 네. 제가 그 취재력을 총동원해서 아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만 주시면 돼요. 아이고.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예. 알아만 달라 이거예요. 출연료 필요 없고 알아만 달라. 알아만 달라.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일단 요 뉴스부터만 안 갈 수가 없겠네요, 그죠?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좀 냈어요. 네, 어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 지난 대선 앞두고 그 윤석열 파면된 이후에 한덕수랑 만나서 대화 나눈 거 아니냐, 이재명 어떻게 하겠다 얘기 나눈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내용상으로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덕수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고요. 네. 거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그 관련된 의혹이나 같은 대화 만남 가진 적 없음을 명백히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형사 사건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도 안 만났고 네.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고 네. 이런 제기된 의혹, 이런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네. 밝혔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죠. 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라고 일단 얘기는 하나 다뤄놨어요. 다른 사건이랑 관련해서는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은 이래요. 예. 어쨌든 이제 중요 오부 요인이고 하니까 어떤 다른 자리에서 한덕수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추후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형사 사건 관련해서 지금 제기된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만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일단 그 혹시 그 4명 그 자료 있을까요? 그 만남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4명의 인물이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네.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제 김건일과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 락천 선생 이렇게 4명이 네. 있는데 일단 그 관계자들도 모두 의혹을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한덕수도 현재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로 조희대 만난 적 일체 없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라고 했고 정상명 전 총장도 조희대 대법원장 김충식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김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조희대 한덕수는 모르고 정상면 총장은 과거에 봉사활동할 때 한번 봤다. 봉사활동이요? 예, 이렇게 관계자들은 전면 부인을 한 상황인데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여당에서 바로 또 네. 얘기가 나왔죠. 네. 일단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란 때 한마디도 안 하고 관련된 뭐 사법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타가 너 거취 흔드니까 갑자기 입장 내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떳떳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아, 수사 받아라. 네, 내란 특검이 이 해당 네.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안 만난 사람들이 입증한다는 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고 뭐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뭐 그 비슷한 이제 증거 내지는 정황 이런 것들 좀 제시를 좀 하겠죠. 이미 뭐 녹취라고 주장하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 이제 직접적인 녹취는 아니고 제보자의 녹취니까 뭐 그런 증거나 정황들을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좀 이제 할 예정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관련된 혐의 뭐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관련해서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정부에서 뭐 민정 라인에 있었던 이제 고위직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정확히 누구다라고 특정은 안 했지만 네. 보수 정권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보 내용이 전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보 내용이? 보승찬 의원이 얘기했던 뭐 네. 그 4인의 만남 뭐 이 부분도 충격적이지만 서영교 의원이 받았다는 그 제보 속의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한테 뭐 임명되는 그 즈음에 자기가 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때도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은 대선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런, 예. 알아서 뭐 대법원에 오면 뭐 같은 결의 얘기를 1년 전에 이미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라는 거고 그 네. 제보를 서영교 의원이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추가적으로 뭐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제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2023년 아마 12월인가가 네. 임명받았으니까 그 임명 받을 때쯤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권에서 봤을 때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정황들을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문제 제기하고 확인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뭐 정당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 신뢰를 흔들 만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제보와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 문제 제기해야 되는 것 이것도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뭐 정우김 의원님께서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아니면은 취재를 많이 하시나요? 취재는 이제 지금 취재 정리 중이십니다. 우리 김정대 의원님은.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네. 그 제보가 지금 부승찬 의원의 경우는 4시 만났다는 거고 예. 그렇죠. 서영교 의원은 작년에 윤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선 그러면은 작년에 만났다라고 주장한 서영교 의원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 제보자가 누군지 밝히세요. 지금 이 얘기로는 윤 대통령 쪽 민정수석의 고위 관계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신원을 안 밝히는 거는 야당일 경우에 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초거대 여당에서 지금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굳이 숨겨가면서 제보할 이유가 없죠. 당당하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다라고.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면책 특권의 뒤에 숨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이 법적 책임까지도 감수하고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증거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제 대법원장은 아까 신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안 만났고 그 네 사람 외에도 안 만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 면책 특권 장막에 숨지 말고 누구라고 제보자를 얘기하고 그 제보자도 나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승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에서 한 얘기는 네. 사실은 몇 달 전에 열린공감 TV에서 정모 PD가 네, 네,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그 최근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영화라는 건 신명? 김건희 씨 관련. 예.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영애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서를 얘기했다. 고소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영애 영화배우가 나 이거 끝까지 가겠다. 라고 지금 했던 그 당사자 아닙니까? 요건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어요. 누가요?
제가 그 정 PD라는 사람 열린 공감에서 근데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예. 전. 그러면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5월 10일 날 윤짜장 썰전이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아직은 첩보원의 주장이라고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경 아마 짜장 설 경짜장이나 예, 예. 경짜장이라고 돼 있네 또 여기는.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당 클립을 좀 찾아봤는데 네. 지난 5월에 방송했었던 확인해 그 보실래요? 내용 네. 영상이 네. 담긴 취재 이제 첩보원의 썸네일이에요. 주장.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여튼 뭐 비슷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안 나와요? 네, 아, 그- 싱크는 아니고. 아, 네, 그럼 저희가 취재 화면만. 첩보원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하여튼 그때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그렇게 4명이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었단 말이지. 그래놓고 이렇게 그림자로 여자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취재원이 여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 여자가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과 일련의 관계가 있는 여자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와요. 근데 그것도 동거인이라는 확인해.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는. 아, 동거녀라고 네. 나왔어요, 이미? 그렇게 나오다가 네. 2025년 9월 17일 열린 공감 TV 이거 어젠가요? 17일. 17일.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인가요? 그러네요. 어제네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 정 PD, 정천수 PD라는 사람이 네. 사자가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허구입니다. 이렇게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말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고 부승찬 의원도 자신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저 면책 특권의 밖에서 나 이런 제보를 받았고 확실한 신빙성이 있고 이거를 증거와 사실로서 제시해야 돼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제보받았다 그러면 다 수사받아야 됩니까? 그런데다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사퇴하라 하면서 앞에다 전제를 붙여요.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은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되. 그러니까 if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천수 PD는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저 이거 다 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일상사에서 이런 농담 같은 일이 있어도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일인데 네. 지금 상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반감만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되풀이 됐었잖아요. 네. 그 정 PD라는 사람은 아마 본인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아마 그렇게 좀 도망가는 모양을 새를 좀 취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인의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아니, 아마 자신이 입증하기 어렵다 뭐 요 정도 안 톤이 만났다 아니었을까? 만났다 이거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네. 아까 뭐라 그랬지? 공짜장? 공짜장 설대현. 썰대현 아니야? 네. 썰이라는 뜻이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네.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일단 관련 뭐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제일 처음 의혹 제기를 했던 거는 열린 공감 TV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조희대 윤석열의 만남이 있는 거고 부승찬 의원이 이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던 4인 회동설이 있는 건데 그 열린 공감 TV에 뭐 제보했다는 취재 대상인 사람과 이 국회의원 다르죠. 둘이 말하는 사람이 맞는지 다른 사람인지도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제 단순히 유튜버들의 주장을 현역 의원이 받아서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취재를 취재하신 거. 바로 직전까지 아니, 하셨기 이 때문에 부분은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원내 지도부요. 국회에서 누가 발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발언은 배분된 거라고 봐야 되겠고 이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네. 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보가 완전하냐는 저도 약간 의문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버릴 제보냐? 이게 지금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하고 접촉도 원활하지 않은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아, 부승찬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분과 예. 지금 현재 소통이 아니 이루어지지 요거는 않나요? 원내 지도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의혹 제기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근거가 뭐냐고 엄청 시달렸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저 진짜로 내부에서도 공유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어떤 뭐랄까 굉장히 심리전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맥락을 이건 정말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윤석열이 사령관들을 자주 불러들입니다. 술자리가 자주 불러들이는데 네. 이 자리에서 했던 말을 검찰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이건 윤석열 말입니다.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서 조치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네. 이 발언이 나왔고 이게 이제 거기 이제 군인들 상대로 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행 사법체계로는 네. 재판이 지연돼서 이재명을 어찌할 수가 없다. 네. 내가 나서서 비상대권을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두고서는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한다.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계엄 당시에 그대로 체포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기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네. 내가 이 행적을 쭉 봤을 때 네. 이렇게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이제 국민의힘이 재촉하는 네. 이 와중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저기 본인한테 일단 판결 기회가 안 왔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서야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엄의 실질적 완성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부터가 크게 보자면 원래부터가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하고 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법원장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네. 애시당초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처벌해서 대선에 못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걸 못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게 하나의 서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근데 것이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네. 대통령도 실패를 했는데 남은 카드는 대법원장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많이 비판하지만은 극우 쪽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많이 비판해요. 그때 파기 자판을 했었어야지. 예. 왜 환송을 해서 이렇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지만 이분은 지금 양쪽 진영에서 다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엄에 대한 어떤 그 절충적 완결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절충적 완결점이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결국은 한쪽 편을 들지는 못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절충적 완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좋은 단어인데요. 절충적 이렇게 완결점. 됨으로써 네. 결국은 실패한 것이죠. 2차 계엄은 사법계엄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된 건데 이게 제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다, 추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입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고 그랬는데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상황이 분명히 완전하지는 않은데 제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입증하기엔 지금까지 이 계엄 때부터 보면은 이런 의심만 갖고도 사실은 어떤 그 전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봐왔을 때 이 그동안에 계엄이 선포된 맥락하고 이걸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네. 나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느낌은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네. 그 구조상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 오케이인데 이제 그 제보의 신빙성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건 부승찬 의원도 모르더라고. 부승찬 얘기를 의원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직접 제보를 받은 건 아니고 네. 뭐 그 그러니까 원내 서영교 의원 같은 지도부에 경우에는 이제 지난 5월에 직접 네. 받았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뭐 잠깐 들을까요? 그 장면 저희 서영교 준비했으니까. 의원. 예. 네. 이건 내가 너무 갔나? 잠시만요. 예. 소리 들어갈까 봐.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기 위한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하늘이 저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틈 네. 녹취가 제보자의 녹취인 거죠. 윤석열이랑 조희대랑 만났을 때 네. 조희대가 이랬대라고 하는 녹취를 서영교는 직접 제보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뭐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튼 것 같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 이슈가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았다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당 차원의 제보가 들어왔고 관련해서 좀 그렇죠. 대표적으로 원내대표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 어떤 팀플레이의 역할로 봐야 되겠고 역할을 맡은 것이고. 예, 그 네.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거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쪽의 인사가 제보했다는 거. 네. 뭐 이재명은 안 된다. 뭐 법원이 어쩐다. 예. 이 제보가 있던 시점이 계엄 전이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저는 계엄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처리에 대한 카운터 타운에 다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계엄이라든가 네. 어떤 민주당 쪽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돼서 이제 뭐 후보를 바꾸다든지 포기하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에 어떤 맞춰져 있다 하는 어떤 이 사법의 과정과 계엄의 과정을 불가분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종대 의원님의 합리적 추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또 저 나름대로의 추론이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원내에서 제보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몇 달 전에 열린 공감하고 전혀 다른 제보라 한다면은 그걸 밝혀야죠. 지금 그 몇 달 전에 그 열린 공감 TV에 나온 거는 여자 그림자 녹취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여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느냐? 이 제보자가 서용교 의원이 말하는 그 민정수석실의 고위 관계자가 같은 이 사람이냐? 다른 아니냐?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분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부승찬 의원은 자기도 몰랐는데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일원으로서 그걸 자기가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봐요.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는 본회의장의 대정부 질의라고는 하지만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영 장군에게 했다라는 얘기와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만났다는 얘기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학에 보면은 추론 이론이라는 건 늘 반박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한은 네. 과학이 아닌 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뭐 제보자를 모든-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보자가 나와서 이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엄청난 사법농단이라는 얘기인데 네. 본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제보만 가지고 터트리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한국 정치를 굉장히 후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요. 실제로 있었는지 나는 물론 개인적으로 없다고 합리적 추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네. 자기가 다른 일반 범부들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된다지만 책임을 져야 되죠. 신원을 밝히는 거는 어쨌든 좀 아무리 정권이 뭐 바뀌었다 하더라도 좀 제보한 입장에서 아니 그럼 증거라도 여기서 있어야죠. 두 가지 오해는 네. 풀어야 되는데 부승찬 의원이 직접 제보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당으로 제보가 왔냐 이 정도 사실 확인은 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제보를 받고 제보자를 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보자가 일단은 있다는 네. 소리니까. 이해를 할 부분이 있고 네. 의원 배지 달고 면책특권 발언만 한 게 아니라 정론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법의 방패 뒤로 숨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책임을 네. 져야죠. 이 부분도 일단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모든 제보자를 다 밝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사도 있고 저도 뭐 정치를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의 신뢰성을 양심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공익 제보자 제도가 왜 있습니까? 제보자 신원 보호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던졌으면은 어느 검증에 대한 책임은 의혹 제기자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당장 제보자를 까라 이렇게 다그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언론과 정치에서 대부분의 신뢰관계는 다 무너진다고 네, 봐야 네.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래서 예. 언론사 다 안 까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언론사도 취재원을 보호하긴 하지만 적어도 크로스 체크를 하고 적어도 검증될 수 있을 때 그걸 보도하지 제보만 가지고 이렇게 팡팡 터트리는 일을 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 공익 제보라 함은 적어도 공익 제보라 할 만한 증거라든지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 정 프로가 네. 저 정말 허무맹랑한 제보를 했다. 그러면 그건 다 그러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특검에 수사하라 그랬어요. 그쪽 당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증거가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자기가 그 안에서 밥을 먹었다든지 옆에서 뭐 보좌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요번에는 확실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건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제보의 증거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는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수사는 가능해요 이거? 안 된다고 지금 특검에서도 선을 그 그은 거 특검은 안 된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네. 그렇고. 일단 제보의 신빙성을 그러니까 좀 더 명확히 하라는 게 제보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과는 동일한 건 아니에요. 제보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이 제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뭐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제보의 물증이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제보자가 이런 물증까지 제시했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네. 이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내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내란 특검은 조금 난감한 입장을 표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를 착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건 내란 외환 관련된 수사 대상에 명기된 범죄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의혹을 뭐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어제 내란 특검 브리핑 내용에 있던 내용입니다. 네. 아니 뭐 특검으로서는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이 드는 게 특검법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라는 저는 원론적 입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서 이제 김종대 의원님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절충적 연결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아마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결점이 있다라고 보인다면 네. 정말 이게 2차 사법 계엄이다라고 명명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넓게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계속 뭐 제보가 신빙성 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이 꺼내고 그리고 국민들도 함께 의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사법부가 초래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가 지난 10년 동안 180건을 사건 심리를 했는데 평균 심리 기간이 994일이었대요. 그런데 이재명 994일 이요? 네, 평균적으로 원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예. 아, 3년씩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 평균적인 거예요. 그 180건 중이 평균 심리가 994일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고 선고되는 데까지 34일 걸렸고요. 네.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심이 됐어요. 이때 많은 법조인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어떻게 뒤집히는 걸 9일 만에 할 수 있지? 기록을 볼 수 있나? 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진영과 상관없이. 네네. 그때 이런 이례적인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했지? 그런데 이런 제보가 나오니까 혹시 정말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국민들이 함께 의심하시는 겁니다. 네, 매우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걸 왜 이렇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제보가 있으니 충분히 더 의심해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코트넷이라고 내부망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파기환송심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두 가지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본인 입장 표명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파기환송을 그렇게 빨리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법부에서.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 중단을 하잖아요. 그것도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어떨 계획이라는 걸 사법부에서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무슨 지금 당파적으로 파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었나?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판부가 딱 한마디로 판결하면 끝이다라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도 네. 왜 이런 그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는 저 공감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당시 그 계엄의 아까 절충적 완결이라 그러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하면 대선 중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는 건가요? 파기 예를 들어 자판을 하면 네, 아니 파기환송. 아니죠. 그럼 고법으로 공이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네. 하는 거잖아요. 고법으로 넘어간 거지. 저 재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이 절충적 완결이 아니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냥 저기 어쨌든 국민이 그 탄핵에 대해서 아. 계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보였는지를 네네네. 그냥 선거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라는 것이지 네. 이것 때문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그 계엄이 완결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네.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그 전원 합의체가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법의 위반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며칠 내로 하라는 그 기한은 했는데 관례적으로 볼 때 너무 빨랐다는 얘기잖아요. 매우 이례적이긴 매우 하다. 이례적이잖아요. 아. 근데 이례적인 일은 흔히 일어나요. 좀 최근에 법사위에서 간사 뽑는데 얼마나 이례적이에요. 또 그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네, 네. 일단 법의 틀 속에 있으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이례적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삼을 것이 너무 많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네. 된다라는 쪽이에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이어져 가지고 네 명이 밥을 먹고 거기다가 뭐지 김건희의 엄마의 남자 뭐지 그 예, 동거인의 하여튼 뭐 뭐 이렇게 그런 하면서 사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건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하여튼 추가해서 계속 취재 좀 부탁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일단 뭐 정치권의 반응 조금만 더 네. 전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의혹 제기는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시즌 2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반대로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이미 조희대의 탄핵안을 준비해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이 논란이 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일단 이 조희대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의심에서 하나 시작된 사퇴론과 이런 뭐 여러 가지 만남 의혹들이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귀현 판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 내란 재판의 주심장으로서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절차상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웠던 그것도 건데 매우 이례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축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나아가서 뭐 선출 권력은 뭐 임명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제 이런 논쟁까지 붙은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한 인터뷰에서 그 선출 권력, 임명 권력 우위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진행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어제는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윤석열 구속 취소 확실히 의문점 있다.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다퉈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근데 이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이게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면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이 현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하게 될 텐데 그럼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둘러 말했지만 사실상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아니, 그게- 저는 네, 읽혀요. 저는 예. 정답이라고 봐요. 그게. 위헌 소지가 좀 많이 있다고 지금 이제 문영배 전 소장은 본 거고 네. 또 반면에 뭐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 네. 이 불신을 받는 지귀현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 자체 내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뭐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혹은 뭐 위헌성이 좀 높다 이렇게 아마 문영배 전 소장은 보는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아마 해석을 외부의 압력보다는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렇죠. 예, 이 얘기인데 크게 뭐
스스로 해서 뭐 이것이 될 법한 기회를 너무나 많이 낭비해 버리니까 지금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또 사법개혁 관련된 이슈들은 요 정도 한번 좀 네, 근데 그 살펴보고요. 내란 재판부 네.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이 발의는 된 상황인데 요거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추진 중이고요. 물론 관련해서 뭐 위헌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담 재판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민영배 소장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게 최후적으로 사후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피고인들이 문제 삼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 네,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또 문제를 삼아서 막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 판결이 잘못됐다 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가고 이러면서 논란이 뭐 반복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차라리 이걸 차단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좀 자정작용을 발휘해라. 저는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종대 의원이 말씀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지금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 불신은 그 문재인 정권 때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 네. 때부터 상당히 컸고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헌법상 그 독립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사법부 독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호기롭게 하다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지금 내려왔고 거기다가 이제 국회 추천은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판사가 무작위로 돌아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건드려 가지고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지금 많은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율사들도 얘기하지만 결국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네. 이게 정말 위헌 논란이 그 생기면. 이슈가 생기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하나도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상식적인 얘기다. 같다. 매우 상식적이고 그것이 그 법을 아는 사람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민주당이 입법권과 행정권도 독점했는데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는 거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가? 내일 여론조사라든지 앞으로 여론조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겠지만 이게 그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일각에서는 지금 그 안에서 상당히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을 외부로 돌리는 게 아니냐. 내지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소위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 특히 몇몇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거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그 성비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바쁜 와중에 또 뭐 지금 이거 하나 냈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안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좀 네. 돌리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한다는 거고요. 아유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원인을 끌어들이면 저는 순환 논법에 빠진다고 봐요. 거기에다 지나친 형식주의라는 게 네. 요즘은 법기술자 얘기들만 항상 들으니까 아주 저 본질이 자꾸 어떤 사라지고 이 법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우리가 도그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내란 재판이 올해 해를 넘기는 게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계엄 때로부터 해수로 3년입니다. 이게 국기를 흔든 사건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응답과 책임이 이 지연되는 사태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극우 세력의 부활이자 그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중대한 어떤 국가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사실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위헌 청구한다 그러고 또 이 헌법 전담 재판부도 위헌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재판에도 9번이나 안 나오고 이러는 어떤 그 상황의 사법 무능과 무기력함이 이게 지금 계속 신호가 발신돼 가지고 네.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좌절감이나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무기력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저번 시간에도 난 이런 얘기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면서 자꾸 어떤 뭐 한미 극우가 있고 국민의힘이 손현보 목사 교회를 가고 다시 무슨 윤어게인이 등장하고 한미 극우가 부정선거 규탄으로 뭉친다 그럽니다. 네. 이러는 근저에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책임 있게 응답하지 못한 그러면서 어떤 그 신속과 공정이라는데 믿음을 주지 못했던 네. 이런 어떤 국가의 시학점이 좀 분명히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거든요. 요 얘기는 우리가 뭐 왜 네. 이야기를 하는가는 네. 누가 위헌 청구를 하고 누가 저 헌법을 읽었네 안 읽었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어떤 국가의 이 고통을 끝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국민들의 일반 민심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자꾸 법 기술적인 또 문구 해석 뭐 이런 걸로만 자꾸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우리 또 통일교 이야기도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할 얘기 많은데 네. 주제를 좀 바꿔서 자 여러분 1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까지 넘어가요. 아, 지금 내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뭐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들었는데 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술자리 회유 의혹 이거 있잖아요. 이화영. 네. 그렇습니다. 그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화영, 그 다음에 당시 담당했던 박상현 검사, 그 다음에 쌍방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연어 회덮밥, 연어 초밥 시켜 먹으면서 그 자리에 종이컵에 소주까지 담아줘서 그러니까 이제 비위 맞춰주고 회유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요게 일단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번 끝났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이거 다시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거가 뭔가 하니 당시에 수원지검이 조사를 할 때 교정당국 관계자로부터 그러니까 교도관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 음식 반입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걸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고 말렸지만 검사가 묵살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이걸 수원지검이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이 진술도 묵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의혹이 있었고 뭐 진술 내지는 뭐 제보 같은 게 꽤 있었었는데 네.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그냥 결정은 그때 당시엔 났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다시 지금 법무부가 감찰에 이제 착수를 하는 거고 네. 그때 당시에 술이랑 그놈의 연어를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근데 그런 일이 있기가 매우 어렵다면서요. 그렇게 뭐 외부 음식 들어오는 게. 근데 검사가 만약에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니 검사가 자기가 저기 뭐냐 원하는 대로 저기 뭐냐 이것도 수사기법의 일환으로 저기 소폭 먹이고 연어 먹였다. 아니 왜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뭐 저기 저기 규정보다 중요한 게 진실. 그래. 아니 나는 차라리 말이지 이걸 갖다 출정 기록까지 다 조작해가면서 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부인하는 거를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방어선으로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이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신뢰를 많이 깨버릴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감찰에 착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해당 검사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관련된 그리고 그 당시에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네. 방금 뭐 얘기가 나왔지만 관련 의혹이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났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이렇게 감찰 지시를 다시 내린 건 네.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아니 근데 예. 법무부에서 예. 감찰을 하는 게 지금 위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은 검사들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해가지고 완전히 클리어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부 음식을 반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 안 되죠. 식사 네. 안 되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것 거고. 때문에 외부 음식을 지금 들여왔는지 여부가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쟁점이 됐는데 또 하나는 네. 여기 보면은 외부 음식을 들여오고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음식을 들어오고 술을 제공하는 거에 위법 합법 여부. 네. 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 진술을 유도했다 그러는데 맞는 말을 하라 그런 건지 아니면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라 그런 건지 이런 것도 다 감찰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다 또 첨언을 하자면 서현욱 검사라는 사람 이화영 기소검사인데요.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인사가 났어요. 그것도 창원으로. 네. 그래서 직무 대리로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대검이 입장을 번복했으니
나 이거 제고해 주세요. 재판 참여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저는 이슈로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늘 말씀드리잖아. 지금 의원님하고 제가 이렇게 양쪽에 앉아 있잖아요.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회 정치의 건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도 법무부에서 감찰해가지고 그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하고 또 서현욱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인지 네. 아니 임시로라도 일단 그 사람이 사건을 맡았으니까 재판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왜 이 사람을 빼고 이 사람은 창원으로 내려가 창원으로 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뭐 역사는 귀족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바로 서질 못해요. 아니 그런데 자꾸 이게 저기 물론 검사의 문제로 따지자 보면은 검사도 항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술자리의 본질은 진술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진술들이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쌍방을 관계자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검사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아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든 엮어놓겠다 이런 검찰의 의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네. 이 재판에 제가 증인도 뭐 거의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에 왔다는 그 북한의 그 인사도 지금 왔다 갔는지조차도 다시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태 회장은 애시당초 해외에 도피해 있을 때 이것은 대북 송금이 아니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는 상관없다고 진술을 했다가 검찰에 와서 번복을 했어요. 네. 예.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검찰에서 이런 어떤 그 뭐 연어회까지 동원하고 술까지 먹여가면서 심지어는 저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 에피소드가. 네.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걸 전부 다 검찰이 독점적으로 해석하도록 맡겨놨다는 이 구조적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네. 검사가 다 이런 거 자기가 한 것도 자기가 조사하고 내부에서 다 완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 모니터링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저 담당 검사가 저기 이런 어떤 의심을 받는다면은 깨끗이 제 2선으로 물러나서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제3자가 재판도 진행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저기 뭐라 균형 있게 좀 이걸 감찰해봐라 이것이 맞는 거지. 여기서 이런 어떤 연어회 회식이나 해가지고 그 진행된 검사를 이걸 갖다가 계속 맡기는 게 그럼 맞는 거냐? 저는 이거면은 또 대검에서 다른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한 네. 검사는 서현욱 검사고요. 네. 이거 음식물 제공 뭐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검사는 박상용 검사네요. 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여튼 이 사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그렇죠. 대선 네. 후보에 대한 아주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뭐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사실 이 의혹들 그 술자리에 뭐 연어 파티를 해서 진술을 회유하고 세미나 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 진짜 엄청난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수원지검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를 거의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결국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이야기들이 맞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찰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또다시 이유가 하나 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감찰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애초에 그런 연어술 파티가 있었던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수원지검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그 상황에서 그럼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의혹으로 추가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대검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애초에 진술 세미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있었는데도 당시에 사실 무근으로 왜 입장을 발표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까지도 저는 폭넓게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화영 지사가 허위 주장을 한다 그러는데 허위 주장을 또 어느 정도가 있지. 완전히 없는 사실을 갖다가 그러면 이걸 다 소설을 전체를 다 써가지고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이익이 뭡니까? 오히려 더 불이익이 크게 받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사정까지 좀 봤을 때 조금 좀 저는 폭넓게 좀 바라볼 근데 필요가 있다고 그거는 봐요. 또 그렇게만 단정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요것만 있어서 재판받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비리가 있었다고요. 네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이 정치적 상황하고 무관치 않아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 모습을 다 봤잖아요. 부인이 재판정에서 뭐 하는 그런 거의 소동에 가까운 네. 그런가 하면은 이화영 변호사가 만약에 이화영이 유죄를 받게 되면 이재명도 유죄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기억이 저도 나요. 이 스토리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정황적으로도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과 관련해서 감찰을 하는 게 어쨌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부 딴소리들을 하고 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 진실 규명을 하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실 규명하면 되겠다. 말씀. 아까 양쪽이 뭐 같은 아까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기 그 사건을 담당했던 네. 그 검사 스토리까지 포함해서.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로 갑니다. 네, 마지막 아이템 짧게 할게요. 네. 한학자 총재 통일교회 참 어머니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3번 나오라고 할 때는 아파서 못 간다라고 불응하더니 체포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나 나갈게라고 해서 어제 나와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받고 갔어요. 자, 나갈 때 장면 보겠습니다. 비 오는데 수고가 많아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네. 들어갈 때 나갈 때 들어갈 때는 걸어서 나갈 때는 네. 휠체어. 네. 네.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권성동한테 1억 왜 주고 김건희한테 귀걸이 왜 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나? 왜 그래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시해서 불법 정치자금 줬다 이런 의혹 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근데 또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그 주장을 되풀이했대요. 참 어머니인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된다. 이른바 이 정교일치론의 주장을 계속 조사 과정에서 되풀이했다라고. 나에게 하고. 가르침 받는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된다. 네. 네. 아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계속 꼬리 자르기 하는 거잖아요. 윤영호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윤영호 본부장 본인이 줬다고 하니까 네. 그럼 모르겠고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또 여러 가지 한학자가 직접 지시한 정황 증거도 확보를 했죠.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재정국장 이모 씨가 그 한학자의 비서실장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참 어머니 한학자가 그 보수를 선택했다. 그래서 윤영호는 그러한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네, 선거 앞두고 한학자가 금전적 지원했다. 그리고 신뢰가 쌓여가는 중, 그러니까 윤영호와 윤석열 당시 당선이 독대까지 이어졌고 그때 한학자 총재의 말과 함께 선물도 전달했다. 모두가 한학자의 지시였다. 이런 문자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는 당연히 하겠죠? 일단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구속영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특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하는 거라는 건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예. 게 예. 어제 일본의 모든 일본 신문 일면 톱 기사가 이 기사예요. 제가 어제 저 취재 현장도 알아보니까 일본에 예, 일본 언론은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저 총영제 워낙 큰 이슈군요 이게. 아니 우리보다 뉴스가 거기가 크고 매 시간대 전문가 해설 방송 편성이 다 돼 있어요. 크죠. 일본의 통일교가 워낙 영향력이 좀 있었어서. 숫자도 아니 많을 걸요. 이번에 일본의 통일교 스캔들이 예예. 이 2022년 아베 암살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이 총재 오늘 그 어제 특검 소환은 일본으로서는 모든 정치 뉴스를 압도하는 뉴스가 됐다는 거. 네. 오히려 한국 언론의 차분한 거에 놀래요. 그런데 제가 일본 언론 쪽에 상당한 제안을 받고 있어요. 좀 뭐 저 이런저런 취재하면서 소스들을 많이 주는데. 네. 제안. 제한이 아니고. 제한은 안 하죠.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종교법인이 해산이 됐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동결 내지 몰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얼마나 빼돌렸느냐. 이게 1차적 관심사가 되겠고. 일본에선. 두 번째 모든 종교법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그 더 이상 신도들이 이제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영리 활동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 쪽에 한 언론이라고만 제가 그럴게요.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신뢰관계를 쌓고 그 다음 수순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캄보디아, 필리핀, 뭐 어디에 이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저기 일종의 어떤 그 주변에 떨거지들 밥벌이고 스몰 비즈니스고. 저기 빅피처.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 내에 설 자리가 없는 그 신도들 10만 명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이걸 해서 땅까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가평까지.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방 인구 소멸로 아주 고통을 받는데 일본인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신도시 하나다. 얼마나 시지 시.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농담입니다만. 네. 그랬는데 이 전반적으로 한미를 같이 보자는 예. 게 그쪽 언론의 시각인 거죠. 윤석열 정부의 그 권력의 로비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 이 ODA 사업만 갖고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앞뒤가 안 맞고 그 자산의 이동 전체를 봐서 그 궁극적인 목적. 그런데 하도 그 일본 내에서 지금 심하게 저기 낙인이 찍혀 있으니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이 사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거꾸로 여기서 이제 자산과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하고의 권력과 밀착 내지는 정교 일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 저기 권력과 융합이 돼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어떤 거 또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절박하더라고 이 통일교 입장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잘 해왔는데 일본에서 도저히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다시 그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어쨌든 정치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로비도 그쪽에서는 하고.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고 이게 법원에 계류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문부성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걸 소송을 건 게 민사로 2년째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일본 자민당에서 그 통일교 돈 받은 의원들 개혁 공천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한 어떤 그쪽이 자산을 옮겨왔다. 대략 한 4조 원 정도 넘어온 걸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치권하고 관계 재정립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폭넓게 보는 게 그쪽 시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특검에 가서 뭐 다이아몬드 먹거리가 예. 어떠니 관봉권 이러거니 너무 지역적이네. 이러니까 큰 그림을 그쪽에서 봤어야 보기엔 되는데. 답답한 거야 이게. 아니 근데 이제 그런 큰 그림은 뭐 개인도 꿀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큰 그림대로 되는 그런 녹록한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다시 잘만 넘어가던데 뭐. 특검으로 뭐가 넘어가? 아니 그 요즘 보면 ODA 팍팍 올려주고 뭐. 그래서 만날 거다 결국 만나죠. 지금 뭐, 상황이 보니까 어떻게 뭐. 됐어요? 네. 감옥에 앉아 있잖아요. 소급바람으로.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다시 특검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참 어머니 가르침이라고 특검 조사에서 얘기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일부러 왜냐하면 헛소리하라는 내가 건가? 이거 지시하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뭔가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네네. 참 어머니 독생녀 종교적으로 뭐 간다.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약간 이렇게 상식적이지 오히려? 않은 것 같고 정말 저 사람들만의 어떤 다른 세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나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 보면은 왜 메시지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네. 이 총재가 직접 목걸이 그라프로 뭐 이런 말은 없어요. 항상 보면 뭐 재정국장이 네. 이렇게 해서 뜻을 받들어 했다라는 거지 직접 자기가 뭘 지시한 내용은 지금 메시지로 안 나와요. 네. 제가 볼 때는 연령으로 볼 때도 자기가 직접 저 메시지를 보내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자기가 안 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도 자기 목소리로 안 하고 옆에 왜 어떤 아나운서. 아나운서인지 뭐 보좌관인지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알아서 윤 본부장이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나는 지시한 바가 없는데 윤 본부장이 텔레파시든 뭐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네. 죄가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법 차원으로.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총재가 지시했는지 뭐 알았는지 승인했는지 뭐 보고 받았는지 이런 여부를 특검에서 수사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참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된다. 저는 이 말을 글쎄요. 변호인이 조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확인은 어렵지만 저라면 이런 조력을 안 했을 것 같은 게 이 말이 더 불리할 것 같은 게요. 본인이 참 어머니고 네. 본인에게 대통령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의 본인의 지위면 당연히 뭐 1억 주고 뭐 목걸이 주고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참 아니 어머니로서 모든 그거는 걸 우리 통과해야 될것 이제 그 같은데. 약간 일반인의. 그 지적인 그 지식인의 그런 어떤 일반인으로서의 그거고 네. 이렇게 참 어머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도 조심스러워 개인의 솔직히 의견이- 개인의 참 의견이시고요. 어머니라 그럼 평상시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은 엄마하고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참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 그런 엄마 집에 차원으로 있죠. 어? 우리 참 엄마는 어머니는 집에 있죠. 참 어머니는 아니시잖아. 그다음에 두 가짜 번째로 엄마야 지금 엄마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예요. 이 지금 이 통일교가 네. 구조상으로 지금 모친이 있고 자식들과의 예. 그 갈등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취약해요. 후계부도가 아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태위태하죠. 특검이 조심스럽지만은 네. 특검은 청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를 미룰 것 같아 일단. 영장을. 어, 네. 그럴 것 같다는 그 그냥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저 김건희 씨 특검의 그 제목 기억나세요? 길어요. 김건희 그냥 특검? 김건희 특검이 아, 아니에요. 네, 거기 네, 네. 건진 법사도 예, 올라가 예,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당원 모집인가? 네. 이거 두 가지가 다 통일교와 관련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에서는 통일교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명운은 통일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제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그 예, 동원이 특검도 됐겠습니까? 만나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일종의 그 전략인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는 완전히 종교적인 인간계와 인간계 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신계. 네? 네. 네. 그런 근데 어떤 어쨌든 뭐 변호인들은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가장 비싼 가장 그렇겠죠 뭐. 예, 뭐 권력 짱짱했던 그런 사람들로 지금 따로 꾸려놔서 자문해 주는 사람도 있을 뭐 것이고. 자문은 뭐 많이 전략 하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되풀이했다 그러잖아요. 봐봐. 그래서 그러니까는- 정해놓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나가 네. 참 이모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모요? 아니 어머니까지는 아니지 내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막 이렇게 가지. 얘기를 하면 네. 그 소위 법을 다루는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아 이분이 연세도 있고 완전히 종교에 지금 다른 세계로 그래서 가셨구나. 그걸 우리 인간의 상식 법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의 택틱인가? 네. 아 이거는 뭐 개인 아니, 생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도들한테 대한 메시지가 정말 다양한 해석 나옵니다. 그 종교가 전체가 다 위기에 빠졌으니까 내가 참 어머니인데 또 여론전과 그런 면에서 어떤 본인의 카리스마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또 이런 의도가 강하다고 그럴 봅니다. 수도 있죠. 아니, 전 네. 특검을 되게 난처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어떻게 거야? 하냐고 내 얘기가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특검은 사실 확보하는 물증들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렇죠. 네. 예, 저기 이게 지금 우리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 우린 너무 미시적으로 본다고. 이분들이 이 통일교가 지금 그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소위 저명 인사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통일교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네. 지난번에도 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네. 워싱턴 타임즈에 쓴 글이라든지 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통일교와 관련해 갖고 한국이 마치도 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예,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 상당히 글로벌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워낙 네트워크가 좋더라고요. 여기 통일교가. 네트워크- 그 사람들 다 지금 트럼프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큰 영향 없다. 아니 영향은 있겠지. 네. 오피니언으로서. 네. 그런데 이제 일기 트럼프에 있다가 다 떨려난 사람들. 네. 이거 주워 망한 거죠. 네. 그 그다음에 말은 이제 더 맞아요. 중요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건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예. 우리 교포들이 보초를 좀 서주셔야 돼요. 음. 예,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포들이 할 일이 너무 아니 많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그 특검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중에 무리가 있는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아, 여기 국회인 줄 아시나? 아니 어쨌든 네. 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신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알아서 본인 메모리에서 다 삭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제닉스 커큐민 살짝 말씀드리고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 관리, 면역력 케어 항산화 대표 성분인 커큐민, 이거를 고농축, 고흡수율로 담은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이미 저희 한 3, 4주째 네. 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3, 4주 동안 점점 더 젊어지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저를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아유, 그럼요. 저는 이거 저희 가족들한테 줬고 저는 안 먹었거든요. 화가 갑자기 확 올라와. 가끔 초를 치시네. 아, 왜 아니 이거 그러시는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 이 예. 광항으로 만든 이거 얼마나 좋은 이거 가족을 입안에 이렇게- 오래 놓고 있으면 매워요. 매워요. 아, 진짜 제 맛이에요. 아, 그래요? 압축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왕창 다드림 이벤트를 지금 커큐민 부스터가 하고 있는데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적어주시면 통 크게 한 박스 31분을 더 드리고요. 귀한 분들께 선물하시기 좋게 선물용 쇼핑백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까지 행사를 하니까 또 물론 재고가 소진되면 이벤트가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고요. 괜히 나중에 나도 해주세요, 뭐 좀 안 남았나요, 이런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요 커큐민 부스터 요거는 초미세 수용성으로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흡수율이 매우 좋다는 거, 그리고 퀘르세틴, 코엔자임 Q10, 뭐 또 세 가지 항산화 성분을 하여튼 최대한 꽉꽉 채워 넣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황금을 먹는 듯한 기분을 아마 여러분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노란색 커큐민 부스터, 저속 노화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커큐민 부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장윤주 변호사님은 딱 커큐민 색깔 옷을 오늘 또 입어주셨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홍보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할게요. 뭐 그것까지 다 일일이. 아니 드시지도 않으시면서 아니 양파 여기다는 껍질짜 맛있어요. 네, 네. 좋아요. 양파 좋더라고. 껍질도 이거 좋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